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타버스 위클리 시즌 2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매 시간 NFT에 대한 얘기를 들려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이 NFT와 게임 업계에 대한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NFT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이 상반된 시각을 가지고 있는 두 축의 흐름들을 말씀드릴 텐데요. 전통적인 게임에서는 왜 게임이 끝나면 이 아이템도 사라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전통적인 게임 비즈니스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NFT를 도입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이 게임을 넘나드는 플레이를 통해서 NFT를 활용한 아이템의 융합, 또 새로운 아이템의 창조 이런 다양한 활용들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NFT를 게임과 연결짓거나 융합시키려는 시도들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자, 이와 관련해서 에픽게임즈가 자체 스토어 내에서 첫 번째 NFT 게임을 출시했다라는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에픽게임즈는 FPS죠. 언리얼이라는 게임이 있고요. 또 TPS라고 해서 3인칭 게임인 포트나이트라는 게임 여러분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 에픽게임즈는 게임을 만드는 엔진인 언리얼 엔진으로 세계 게임 개발 시장의 약 18%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계속적으로 이 언리얼 엔진의 뛰어남 때문에 말하자면 시장 점유율을 계속 확장해 나가고 있는 그런 굉장히 강력한 게임 엔진을 가지고 있는 회사로도 유명합니다. 우리나라도 2003년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리니지 2에 언리얼 엔진 2를 사용하면서 본격적으로 소개가 됐고 이후에 상당수의 메이저 MMORPG 게임들이 이 언리얼 엔진을 채택하고 있죠. 자, 다시 에픽게임즈로 돌아와서 이 에픽게임즈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소위 패키지 게임 유통망인 에픽게임즈 스토어에 첫 번째로 소위 NFT 컨텐츠를 출시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9월 28일 날 블랑코즈 블락 파티라는 최초의 이 대체불가 토큰 게임 컨텐츠를 선보였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 에픽게임즈 스토어에 이제 선보인 이 블랑코즈 블락 파티라는 게임을 보면 이 블랑코라는 소위 게임 캐릭터를 수집할 수도 있고 소유할 수도 있고 트레이딩할 수도 있어요. 네, 재밌죠? 더 나아가서 이 게이머들은 자신들만의 게임을 또 만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블랑코즈 블락 파티라는 게임 자체에 샌드박스 모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만의 게임을 만들 수도 있고 그런 아이템들을 소유하기도 하고 팔기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이 에픽게임즈의 창업자인 팀 스위니는 이 에픽게임즈 스토어 내의 관련 법규와 연령 제한 규정 같은 것만 제대로 준수한다면 블록체인 게임은 환영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에픽은 가상화폐 게임을 만들지는 않지만 새로운 기술과 금융 시스템의 혁신은 반기겠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는데 드디어 첫 번째 NFT 기반 게임이 출시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반대의 어떤 큰 흐름도 여전히 시장에서는 큰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마인크래프트, 이 모장 스튜디오가 만든 게임이죠. 현재는 이 모장 스튜디오는 2014년에 마이크로소프트에 의해서 인수됐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면 이 마인크래프트 모장 스튜디오의 입장이 아직까지는 마이크로소프트 입장과 상당히 궤를 같이 한다라고 해석해도 뭐 크게 무리는 없을 듯 합니다. 그러면 이 마이크로소프트 모장 스튜디오 그 다음에 마인크래프트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느냐를 보면 아직까지는 NFT의 기술을 지원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이것을 사용하는 게임은 약관 위반이다. 이렇게 아주 강한 입장을 현재까지는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모장 스튜디오는 그럼 어떤 입장이냐? 자신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컨텐츠를 평등하게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공평하게 게임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그런데 NFT라는 것은 보면 희소성과 배제성을 가진 이 재화를 유통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철학과 맞지 않다. 그리고 앞으로도 관련된 기능을 지원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이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마인크래프트도 샌드박스에 기반한 게임이에요. 누구든지
참여자들이 자신만의 게임을 만들 수 있고 거기 유통시킬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에픽 게임즈 스토어도 이번에 브라운코즈 블락 파티도 샌드박스 기반이거든요. 그럼 누구나가 그 안에서 자신만의 게임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동일해요. 즉 창조 행위까지, 창작 행위까지는 지금 서로 인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한 발 더 나가서 소위 소유의 개념으로 가기 시작하면 얘기가 달라져요. 마인크래프트 안에 있는 게임들은 전통적인 형태의 게임 비즈니스 모델을 그대로 따르고 있죠. 그 안에 있는 아이템을 사고 팔거나 뭐 이런 것들. 예. 그렇지만 그거는 게임을 만든 사람이 제공하는 소위 그 세계 내에서 정해진 게임 규칙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를테면 NFT 기반으로 소위 창작, 소유, 판매, 그걸 통한 개인적인 수익 창출로까지 연결되는 소위 블록체인 기반의 완벽한 생태계를 마인크래프트는 아직까지는 인정하지 않겠다. 다만 이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새로운 현상들을 계속 한번 지켜는 보겠다라고 살짝 유보적인 입장을 표하는 정도에서 지금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 이 블록체인이 과연 이 게임의 생태계를 어떻게 바꿔놓을 것인지, 즉 에픽 게임즈에서 채택하고 있는 보다 적극적인 형태의 말하자면 끌어안기인지, 아니면 마인크래프트처럼 전통적인 형태의 게임 비즈니스를 계속 고수하면서 어느 정도의 융합을 부분적으로 시도할 것인지는 앞으로 좀 지켜볼 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뭐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에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NFT를 적극적으로 끌어안는, 즉 마케팅 수단으로 끌어안는 그런 여러 가지 소위 활동들이 점점 보편화돼 가면서 이용자들과 소위 NFT의 활용에 대한 이 소위 문화, 이런 것들도 확장돼 가고 있거든요. 결국 게임 업계도 결국 이 이용자들의 NFT에 대한 활용도, 그 다음에 그 점점 확장되는 경험, 이런 것들을 외면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좀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 예, 이 마인크래프트의 입장이 언제까지 그대로 고수될 수 있는지 한번 재밌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 넘어가 보죠. 여러분 커피 좋아하시죠? 예. 요즘 이 커피 업계 또한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이제 NFT를 적극적으로 끌어안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 중에서도 대표 브랜드인 스타벅스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로열티 프로그램에 NFT를 얹혀서 조금 더 확장된 형태의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스타벅스가 NFT를 획득하고 구매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어 있는 스타벅스 오디세이라는 프로그램을 선보였는데요.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스타벅스 오디세이를 통해서 NFT를 구매할 수 있고 선물할 수도 있고, 이걸 통해서 새로운 형태의 어쨌든 리워드 시스템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스타벅스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리워드 회원들, 그 다음에 스타벅스 파트너들에게 소위 말하는 웹 3.0 기술로 구현되는 스타벅스 오디세이를 이제 선보이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NFT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그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스타벅스의 기존의 입장은 뭘까요? 제3의 장소를 제공한다. 제3의 장소로서 기능한다.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집, 학교 또는 집, 직장, 이렇게 두 개 구분된 장소가 있다면 스타벅스는 스스로를 third place라고 얘기하죠. third place, 제3의 장소다. 이걸 통해서 소위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게 해주면서, 뭘 통해서? 커피를 통해서. 이게 이제 스타벅스의 아주 재미있는 스토리텔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타벅스는 소비자와의 접점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자신들이 말하자면 구축해 놓은 이 third place, 제3의 장소를 계속 확장해 나갈 것인가가 사실 스타벅스의 최고의 어쨌든 비즈니스 모델이자 최고의 숙제죠. 드디어 스타벅스는 NFT를 통해서 자신의 third place 전략을 디지털 세상으로 확장해 나가겠다라는 계획을 이제 내놨습니다. 여러분들 스타벅스와 관련돼서 다양한 리워드 프로그램 이미 이제 활용하고 계시죠.
이번에 선보이는 이 스타벅스 오디세이에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게임도 있고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걸 하게 되면 즉 그 전의를 즉 여정을 다 마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이제 NFT도 부여된다고 합니다. 한번 이번 기회에 스타벅스의 NFT 리워드 시스템 경험해 보시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번에는 메타버스와 소위 장애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장애인, 모든 사람이 장애인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완벽한 인간이 아니면 장애인이 아닌가 이런 정의를 저는 좀 포괄적으로 하는 사람이긴 한데요. 자, 인터넷 역사를 좀 살펴보면 1991년에 월드 와이드 웹, 1992년에 웹 브라우저가 나오면서 2년 뒤인 1994년에 소위 인터넷의 상용화가 이루어졌다. 즉 1994년을 인터넷의 상용화 원년이라고 보고요. 4년 뒤인 1998년에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가 시대가 열려지면서 사실은 지난 30년간 이 인터넷 혁명이 우리의 삶과 경제를 완전히 바꿔놨죠. 이제는 메타버스가 우리의 삶을 향후 30년간 변화시키지 않을까. 그래서 메타버스를 저는 패러다임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죠. 자, 이런 가상현실, 증강현실, 거기에 3D 컴퓨터의 생성 기술 여러 가지 것들이 모아지면서 이제 드디어 탈중앙화된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세상을 우리가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요. 여기는 모든 사람들, 우리가 얘기하는 장애인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새로운 세상이 될 것이다. 또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특히 지금까지 보면 그 장애인들이 현실 세계에서는 여러 가지로 제약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동의 제약이 있고요. 경제활동 참여의 제약이 있고요. 교육을 받는데도 여러 가지 제약이 있죠. 메타버스야말로 이런 모든 제약들을 극복시켜 줄 수 있는 솔루션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미국의 브루넬 대학교가 케임브리지 대학교, 그 다음에 페이스북 메타와 협업해서 이 메타버스가 장애인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보고서를 보면 이 비장애인과 장애인 간의 이 기울어졌던 경기장이 메타버스에 의해서 상당히 복원될 수 있다. 평평한 경기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장애인들에게 모든 사람들과 동일한 기회를 제공하는 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다.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전파할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일단 초공간 이동이라는 개념, 즉 메타버스야말로 현실과 가상을 완벽하게 터치 하나에 오가는 그런 이동성을 제공하잖아요. 그러면 이 정기적으로 뭔가 움직여야 되는 활동들을 하는 장애인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장애인들에게는 이 메타버스야말로 아주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교육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메타버스 시대는 결국 누가 더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느냐, 이 평생 학습 역량, 자세, 이게 결국 생존 무기거든요. 그런데 메타버스야말로 이 탁월한 가상의 이동성을 무기로 해서 장애인들의 삶을 편리하게 하고 그 다음에 손쉽게 다양한 수준의 교육들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신체적 장애, 장벽 이런 거 걱정할 것 없이 비장애인들과 똑같은 경험과 체험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이제 몇 가지 구체적인 예들을 좀 들었어요. 메타버스 세상에서 친구를 쉽게 사귀고요. 또 파트너도 찾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신체적 한계에 대한 걱정 없이 자연스러운 소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실 세계의 제약을 뛰어넘는 다양한 형태의 만남을 이뤄나갈 수 있다. 또 VR과 같은 몰입형 기술을 통해서 굉장히 말하자면 하이 레벨의 그런 고등교육에도 접근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고등교육에 노출되게 되면 사실은 역량이 높아지기 때문에 더
높은 또는 더 좋은 그런 잡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신들의 역량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래서 당연히 일할 수 있는 기회도 늘고 수입도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기울어진 경기장이 많이 좀 평평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를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고 공정함을 누릴 수 있는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 브루넬 대학교의 리포트가 정말 우리의 미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지금부터 함께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러분, 밤에 택시 잡기 어렵다, 이런 뭐 더 이상 뉴스가 아니죠. 근데 최근에 소위 타다 서비스, 즉 혁신의 아이콘인 타다 서비스가 2심 고등법원에서도 무죄를 받았다라는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관련된 뉴스 인터뷰를 보니까 아마 소비자들이 이 타다와 같은 혁신 서비스가 있었다면 지금처럼 심야에 택시 잡기 어렵지도 않고 또 그 여러 가지 뭐 그런 택시 요금 같은 걸 인상하는 여러 가지 고육지책을 만들지 않아도 되지 않겠냐라는 이제 소비자들의 인터뷰도 제가 좀 봤습니다. 대한민국은 혁신하기 참 쉽지 않은 나라입니다. 혁신을 통한 사회적 편익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이 기득권이 저항을 하면 이 기득권 저항이라는 것을 풀어내기가 참 녹록지 않죠. 그거를 풀어낼 수 있는 지혜와 공동의 노력들을 좀 해나가기가 대한민국은 이 어떤 인식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결코 그런 부분에 유리하지 않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기득권이 저항하면 혁신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참 어떻게 보면 좀 참담한 어떤 게임의 규칙 같은 것들이 혁신을 늘 발목 잡는 것이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면 메타버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고 공정한 새로운 세상, 우리나라의 미래를 끌고 갈 새로운 미래성장 엔진이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정말 그렇게 작동이 되려면 엄청난 혁신들이 그 안에서 작동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메타버스에 대한 우리가 규제 틀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거야말로 정말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과기정통부에서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규제를 크게 두 툴로 지금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 안에 있는, 즉 메타버스를 통해서 구현되는 컨텐츠들, 이 컨텐츠에 대한 규제를 어떻게 할 거냐. 또 한 축은 이거를 미래성장 엔진이라고 했을 때 산업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진흥을 할 거냐, 이런 부분이죠. 큰 틀에서 놓고 보면 과기정통부는 메타버스 안의 컨텐츠를 과거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게임 컨텐츠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환영할 만합니다. 그래서 게임 규제보다는 조금 더 느슨한 규제, 조금 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그런 규제를 좀 가져가겠다라는 방향성은 전 상당히 제대로 잘 잡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걸 이제 어떻게 제도화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어야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자율 규제를 적극적으로 제대로 활용하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이를테면 인터넷기업협회에서 키소를 만들어서 자율규제라고 하지만, 자율규제 최상위 기관의 인터넷기업협회의 사장단들이 다 참여하는 위원회라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비난을 피할 수가 없겠죠. 그런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 자율규제가 아니라 제대로 된 자율규제의 접근을 통해서 메타버스의 컨텐츠만은 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규제적 접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산업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진짜 진정한 우리나라의 성장 엔진으로 할 거냐. 지금 대한민국에 과거 대한민국을 발전시켜왔던 모든 성장 엔진들이 이제 시들하거나 작동하지 않습니다. 건설, 철강, 화학, 모든 분야, 조선, 그렇죠? 거기에 자동차까지.
이제 유일하게 지금 남은 게 반도체인데 지금 여러 가지 시장 상황상 반도체도 힘을 쓰기가 쉽지 않은 구조죠. 대한민국을 그러면 무엇로 앞으로 먹여 살릴 것이냐라고 봤을 때 저는 메타버스야말로 아주 훌륭한 후보 중에 하나다. 이제 그렇게 놓고 보면 메타버스를 어떻게 산업적으로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굉장히 국가적인 차원에서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용과 관련돼서는 자율규제적인 접근, 산업과 관련돼서는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차원에 있어서의 적극적인 지원책들, 이를테면 규제 샌드박스 같은 걸 통한다든지 이걸 통해서 규제, 복잡한 기존의 규제들로부터 좀 자유롭게 새로운 실험들을 하고 새로운 성장 엔진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규제 틀의 혁신부터 좀 저는 이루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이제 거의 3년이 다 돼가는 시기 동안에 사실 코로나와 함께 많은 것들이 멈춰져 왔죠. 일각에서는 이제 코로나의 끝이 보인다, 이런 조심스러운 예측도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에 멈췄던 다양한 경제적, 문화적 활동들이 다시 이제 좀 활발해지는 그런 시점인데요. 마지막 소식으로 이 공연 소식, 페스티벌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실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인 측면도 문화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특정 지역 또는 특정 국가를 활성화시키는 데 상당한 기여를 많이 하죠. 네. 팬데믹 이후에 국내 페스티벌 뭐 상당히 침체돼 있었는데 다시 이제 위드 코로나 또는 코로나의 종식과 맞물려서 이제 뭔가 새롭게 새로운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이제 페스티벌들이 다시 이제 부활할 그런 준비들을 힘차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NFT와 메타버스를 접목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소식이죠. 지난 4월에 열린 미국 최대의 야외 음악 페스티벌 코첼라 밸리 뮤직 앤 아트 페스티벌, 뭐 줄여서 코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코첼라에는 라이브 스트리밍은 말할 것도 없고요. AR 증강현실이나 VR 가상현실, 거기에 NFT, 메타버스, 다양한 ICT 기술들이 행사 곳곳에 적용이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AR 기술을 통해서 뭐 새가 날아오르고요. 다양한 시각적인 볼거리들을 화려하게 했는가 하면 NFT 기술을 통해서 이 코첼라의 평생 입장권을 판매하기도 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한 성공을 거뒀다, 이런 보도를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야의 NFT와 또는 메타버스와 관련된 기술들이 계속적으로 접목되는 시도들이 있을 것이고요. 이번에 이제 코첼라에 적용되어 있는 NFT 티켓팅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저희 서강대학교도 굉장히 유명한 메리올이라는 극장이 있는데요. 저희 메타버스 전문대학원에서 자체 개발한 이 NFT를 활용한 티켓팅 시스템을 메리올에도 적용하려고 지금 저희가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메리올 적용이 끝나면 우리 공공 섹터들, 각 지자체 공연장이라든지 대학과 같은 공공 섹터에도 저희가 무상으로 그 시스템을 확산시킬 계획도 가지고 있다. 자, 이런 소식을 마지막으로 전해드리면서 오늘 4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